그는 연쇄살인범이며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선조의 육남이며 생모는 순빈 김씨였습니다. 순하군은 어릴 적부터 무척 잔인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현대의 사이코패스를 다룬 자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어린 시절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힘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 그 폭력성을 동물에게 해소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피를 보며 흥분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에 쾌감을 얻습니다. 잔인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나중에는 동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슬슬 사람을 죽여볼까라는 생각으로 번지고 일부는 실행으로 옮깁니다.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하군의 성기는 극히 이상하여 어릴 때부터 천선적으로 잔인하였다. 비록 주새짝기와 같은 것에 광패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어릴 때부터 새나 짐승일지라도 반드시 잔인하게 상해시켜야 만족해야 했다. 그런 사이코패스가 조선시대의 왕자였고 아버지가 빽이었습니다. 그 사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의 본명은 이보입니다. 13살이 되던 해 임진왜란이 터지자 선조가 명했습니다. 강원도로 가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근환병을 모집하라. 순하군은 명에 따라 강원도로 갔지만 그곳은 이미 일본군에게 함락된 상태라 형 임해군을 만나 함경도로 갔습니다. 임해군도 소문난 막장 왕자였는데 그 둘이 크로스했으니 함경도민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둘은 주어진 임무는 하지 않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행패 부리고 백성들 두들겨 패고 재산 빼앗고 어찌 보면 일본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두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왕자들도 사람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조선시대 함경도민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함경도는 조사의에 난 이시에 난 등 여러가지 반란 사건이 일어나 왕실에 찍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으로부터는 은따를 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에서 함경도는 배제되어 혜택은 없고 세금만 높았습니다. 이러니 함경도 백성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함경도에 와서 두 왕자가 그렇게 행패를 부렸으니 결과는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결국 국경이 국세필 등 함경도 백성들은 두 왕자를 사로잡아 일본군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때 일본군의 수장이 가토 기요마사였는데 한성격하는 그조차도 두 왕자의 막장짓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질 같아서는 확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일본군에게 두 왕자는 중요한 협상 카드였기 때문에 그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뿐 특별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두 왕자는 협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미친망나니 순하군은 본격적으로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10대 중반 순하군의 성격은 전보다 더 포악해졌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백성을 잡아 가두어 형장패기였습니다. 장을 맞을 때 튀는 피하며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비명소리가 그의 쾌락이었습니다. 때리는 이유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뭐 건방지다, 말을 안 듣는다, 꼬나봤다 등 그냥 주관적인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두들겨 패기뿐만 아니라 살인도 여러 번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조정이 시끄러워지자 선조는 순하군을 불러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백성들을 수없이 살해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러면 선조는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잖아.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은커녕 오히려 왕자를 조사한 관리가 옥에가 치고 피해자 백성들은 장 100대를 때렸습니다. 죄목은 왕자 모독죄입니다. 순하군의 살인 행각은 갈수록 심해져 매년 사람을 10명 가까이 죽였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쾌락살인과 살인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쾌락살인은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공포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천천히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쾌감을 증대시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행하면 한 번의 살인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다 못한 막장 왕자 임해군마저도 딴에는 형이라며 순하군을 꾸짖었습니다. 사람 좀 그만 패라. 그게 재미냐? 이에 대한 순하군의 대꾸가 기가 막힙니다. 나는 사람을 패지만 형님은 남의 재산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순하군이 대형 사고를 칩니다. 선조의 첫 번째 중전 의인 왕후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는데 순하군은 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보더니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것도 대낮에 그녀를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간 곳은 왕후의 관이 모셔져 있던 빈전 옆 여막이었습니다. 순화군은 거기서 끌고 온 궁녀의 옷을 찢어버리고 겁간했습니다. 대낮에 행해진 이 미친 짓이 발각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자입니다. 순화군은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 것이며 부모의 상중에 겁간한 것입니다. 백성들 수십 명을 때려 죽여도 꿈쩍도 하지 않던 선조도 지 여자 건드린 건 열받았는지 드디어 한 소리 합니다. 오늘 빈전의 곁 여막에서 제 어미의 배비를 겁간하였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겠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케 하라. 왕족을 처벌하는 기관 종부시는 기다렸다는 듯 순화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선조의 결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최선인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낮추어 사형은 면하고 대신 곤장 80대에 유배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최선인가? 결국 순화군은 곤장은 피하고 경기도 수원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만큼 봐줬으니 순화군도 좀 뉘우치고 자중하는 기색을 보였다면 선조는 대충 광복절 특사, 이때는 그런 것이 없었겠군요. 하여튼 적당히 있다가 특별 사명령을 내렸을 텐데 순화군은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칩니다. 역시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수원은 이 막장 왕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순화군은 또 귀양지를 옮깁니다. 옮긴다 해서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관아의 형구를 지 마음대로 꺼내어 향리들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관리들은 집단 사표를 쓰고 도망치고 행정 업무는 마비가 되고 백성들도 모두 떠나고 말 그대로 무방비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순화군은 위례 안치되었습니다. 위례 안치란 유배된 죄인의 집 둘레에 가시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밖에만 기어 나오지 않는다면 악행은 멈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화군은 담장을 쌓는 금부도사를 두들겨 패고 장금문을 열고 나와 또 사고를 쳤습니다. 하루는 권경우란 사람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부임 첫날 지한테 먼저 인사 안 오고 출근부터 하자. 부사의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더냐 라며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습니다. 또 협박 편지를 보내기를 사람 머리를 그려놓아 이것이 너의 잘린 머리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권경우는 겁을 먹고 출근을 못하자 결국 잘렸습니다. 관리들도 이런 꼴을 당하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나물 참 더럽게 맛없네. 이거 누가 만든 것이냐? 순화군은 달려가 나물 만든 이를 잡아다 몽둥이로 죽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냐? 쇠고기나 생선은 왜 올리지 않는 것이냐? 순화군은 그 노비의 가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술 상태가 왜 이러냐? 순화군은 계집종 주질제를 붙잡아 옷을 전부 벗겨버리고 결박하더니 밤새도록 가두었습니다. 가두고 나서 안에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군사 장석을 씨의 집에 구슬한 맹인 윤아의 아내 맹무녀를 잡아다가 결박하고는 상상을 하지 말아봐. 사람이 상상을 하지 않으면 아주 용감해지거든. 순화군은 그녀의 위아래 치아를 하나하나 쇠뭉치로 때려 부수고 집게로 뽑아버렸습니다. 장석을 씨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무녀는 출혈이 심하여 숨을 거두었고 장석을 씨도 며칠 뒤 죽어버렸습니다. 끊임없는 사건 사고에 결국 순화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 선조가 근처에 두고 좀 지켜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순화군이 순해질 리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는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를 저지하면 순화군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뒷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라는 드립으로 오히려 협박을 하니 관리들이 무슨 수로 이 막장 왕자를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왕명에 의해 드디어 의금부가 나서 순화군의 담장과 자물쇠를 수리하여 완벽히 가두었습니다. 순화군도 이번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조용해졌습니다. 폭행과 살인은 사라졌고 도시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가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화군이 풍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풍병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악화되었지만 선조는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차마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 그냥 이대로 뒤지게 놔둬라 이런 심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순화군은 계속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이젠 힘이 부족해 직접 때리진 못하고 사람을 시켜 대신 때렸습니다. 그러다 순하군은 결국 1607년 2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이지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마. 뭐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순하군의 역사는 아무런 능력 없는 망나니가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